올해 여름 중부지방의 장마는 무려 54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길게 이어진 장마로 기록됐는데요. 무려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막심해 수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만 18곳. 서울에선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역과 사당역, 도임천, 중랑천 일대를 비롯해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고 북한에서는 예고 없이 황강댐을 방류해 임진강이 맞닿아 있는 경기도 연천과 파주 일대 주민들이 연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역대급 폭우가 앞으로도 반복될 거라 경고하고 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역대급 장마가 남긴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도로와 주택 침수, 산사태는 물론이고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많았는데요. 환경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심각해 이런 집중호우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해 대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오늘은 도심 홍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집중호우의 원인과 대책, 피해 예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철상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황석한 센터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했습니다. 이렇게 긴 장마는 처음이었는데요. 중부지방에선 54일 동안 장마가 이어지면서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장마비 얼마나 쏟아진 겁니까? 지금 이번 장마는 말 그대로 50여일이 넘어가는 긴 장마였고요. 가장 피해를 많이 줬던 부분들은 주로 한 2, 3일 정도 각 지역마다 짧게는 한 3시간, 길게는 한 12시간 정도 계속 이어진 집중호우에 의해서 피해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마 이제 특성이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좀 표현이 제가 볼 때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집중호우에 대한 모든 패턴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의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도 있었고 한 이틀 정도 계속 비가 와서 침수된 대하천 유역의 피해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댐이나 제방 이런 쪽에 피해도 있었고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우리 살아오는 동안 가장 극한 그런 홍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살다 이런 긴 장마는 처음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참 많았는데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죠. 예. 굉장히 50여일 이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기록으로만 보면 아주 사상 최대 이런 기록은 아니고요. 총 강수량이 한 역대 2위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근대 관측이 1950년대 이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요 기간 동안에 한 두 번째 정도 상황이어서 한 3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 거의 한 10여 년 동안 특히 중부지방에 이렇게 큰 홍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이렇게 익숙해진 상황하고 완전히 돌변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홍수의 크기가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장마의 패턴도 상당히 좀 달라진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 잦아진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원인, 센터장님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저희 폭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약간 장마전선의 경향을 보이면서도 실제 돌발홍수에, 그러니까 여기서 돌발홍수라는 거는 저희가 2-3시간 전에야 겨우 예측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의 지금 아주 빠르게 이동하면서 변화가 불상한 그런 호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특히 기후 변화를 이제 논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기후가 변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 변동폭은 과거 이래로 가장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것이 늘어난 강수량을 버틸 수 있을 만큼 하수 시설이 정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수용 가능한 빗물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빗물 용량 또는 뭐 배수 용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하수 시설에 적용되는 설계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랑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 모든 뭐 비의 상황을 맞춰서 전부 배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방제 목표라고 해서 제한 기간으로 따지면 30년, 즉 3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호우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또는 1시간에 100mm 정도 내리는 호우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세워서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입니다. 근데 서울시 전역으로만 봐도 한 20-30% 정도나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싶고요. 나머지는 그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은 10년에 1회 정도 발생하는 호우인데 그 양으로 보면 시간당 한 75m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상이 되면 침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하수시설이라는 게 설계 당시에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여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강수를 배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유지관리상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해서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또 그거보다 약한 비에도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아까도 이제 한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호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서울특별시만 해도 침수가 발생 안 하고 지나간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다행스러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습 폭우가 내릴 때면 정말 강과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하게 되는데요. 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도림천에서 산책가던 시민 35명이 고립됐고 도심을 지나는 하천 대부분도 통제됐습니다. 올해는 유독 하천 인근 도로와 산책로 범람이 빨랐던 것 같은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친수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하천에 대한 접근 비율보다 워낙 그 하천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또 운동시설이라든가 또는 산책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잘 갖고 나서 시민들이 그 하천 주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수도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빨리 대피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알람은 분명히 그 시간 안에 울리긴 하는데 그거를 시민들이 100% 다 따라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건 뭐 탓하는 거고요. 사실은 예측하는 기술이 더 발전하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랑천, 성북천, 하천에서 이런 인명사고를 포함해서 장마가 일어나면 사고가 많은데 자 이번에는 경기도 접경 지역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의 경우 북한에서 환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선 사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홍수하고는 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연천 쪽. 근데 연천 밑에서부터 파주, 연천 그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있는 철원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휴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길게 행정구역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길게 피해가 난 건데 문제는 물그릇은 북쪽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휴전선을 따라서 있고,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물그릇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북쪽에서 많이 온 비들이 한꺼번에 내려오게 되면 이쪽은 옆으로 길게 돼 있는 형태에서 그 물들을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폭이 좁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천, 파주, 철원 지역이 비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 근데 더 가중됐던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북한 쪽에서 지금 상당 부분 비가 많이 왔고 또 환강댐이 방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항구적인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는 빨리 예측을 해서 피난 지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북한 쪽 3분의 2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 상당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사전 예보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향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을 항구적인 대책으로 가져가려면 조금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에도 북측이 환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연천 군민들이 인명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재발 방지를 좀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북한이란 특수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남북 간의 일종의 합의 사항으로 한강댐이 사실 대규모 댐이라서 방류가 있게 되면 미리 좀 사전에 통지를 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 정도 통지가 오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를 포함해서 이제 최근에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북한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사실 없고요. 네. 북한에 있는 그 대규모 댐인 한강댐이 언제 방류를 하게 될지를 사실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 같은 게 우리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2000년대도 마찬가지고 1900년대 후반도 마찬가지인데 임진강 유역에 큰 홍수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국가에서 대책을 하나씩 만들어 가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진강 유역을 모니터링하는 레이더를 설치한 거였거든요. 그 레이더로 강우 발생을 정확히 관측하고 그걸 네. 통해서 그쪽에 홍수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 것이냐 하는 거를 예측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환강댐이 어떤 대응을 하겠느냐를 예측을 해서 이제 하류를 대비하자는 건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환강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 남측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남 홍수 조절지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죄송한데 몇 분 정도 걸리는데? 한 30분 정도 30분 걸리지 않나 내외입니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책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턱없이 짧네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우리가 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를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특히 뭐 우리 휴전선을 넘어오게 되면 바로거든요. 휴전선 바로 앞에 군남댐이 있는 경우니까 그래서 군남댐이 조금 막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무방비로 방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속수무책으로 북측에서 좀 방류를 하면 대응할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과거 지금 10년 넘게 우리 간헐적으로 발생은 했지만 계속 좀 언급은 돼 왔었잖아요. 예. 피해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조적인 대책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이게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군사 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구조적인 부분 대책을 세우되 대신 인명 피해나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측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레이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유인량, 들어오는 양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이제 환강댐이 있다 보니까 얘가 환강댐이 어느 정도 물을 가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가 방류를 할 건지에 대한 예측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비에 들어오는 양들을 우리가 레이더 같은 걸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면 그 저수량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추정은 할 수 있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댐이 어느 정도 차 있겠다라는 걸 알면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얘들이 방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100% 안 맞더라도 사전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간헐적으로 피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한번 일어났다 하면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대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도심 곳곳도 물바다가 되기 일쑤입니다. 서울에선 대표적으로 강남역 일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수도 서울에서 이 매년 여름철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크게 보면 사실 지형적인 특성이 가장 크게 좌우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강남역 지역뿐만 아니고 서울에 이런 홍수의 위험성이 큰 지역이 몇 군데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당역 같은 경우도 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침수가 꼭 발생을 하죠. 교대 인근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촌역 인근도 사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목동이 굉장히 큰 침수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대심도 저류지라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홍수 위험에서 사실은 벗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사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침수 위험을 회피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 서울시장도 뭐 돌아가셨지만 현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전 서울시장도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특단의 침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 그 계획이 몇 차례 입안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실현이 안 되고 있어서 뭐 현재 그 홍수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수해 대책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제 장마는 지나가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수해 복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집안이 약해져서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VCR 보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대급 장마가 지나간 이후 침수 피해 지역 수해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우가 남긴 피해는 일상생활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장기간 계속된 비가 집안을 약하게 만들면서 도로 위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포트홀이 눈에 띄게 늘었고 지역 곳곳엔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1,500여 건의 산사태가 신고될 정도로 산사태 위험도 높은 단계라 가을철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9월과 10월엔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장마철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통합 방제 시스템 마련과 안전수칙 준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폭우로 인해 집안이 약해져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VCR로 만나봤습니다. 그 폭우 이후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교수님, 이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현상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땅꺼짐 현상은 그 지하, 그 땅 속에 흐르는 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물이 흐르게 되면 그 흐르는 물 주변에 있는 그 토양 입자들을 끌고 가서 결국은 지하에 일종의 공동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보면 결국 물을 흐르게 만드는 것들인데 가장 보편적으로는 사실은 뭐 하수도나 상수도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서 물이 새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제 공동이 만들어집니다. 주변에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 수위를 낮추게 되는데 그럴 때 역시 그 물의 흐름이 발생을 해서 이제 공동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올해와 같이 이렇게 홍수기가 길어지게 되면 지하 수위가 크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를 반복하면서 사실은 큰 공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공동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사실은 그 공동들이 대부분 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아래에 감춰져 있어서 그 위를 사실은 움직이는 그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차량들이 지나갈 때 그게 급작스럽게 사실은 빠질 위험이 있어서 이게 홍수 지난 후에 아주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사태도 문제입니다. 이 산림청에 따르면 장마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1,548건이라고 합니다. 서울에는 특히 또 명산이 많잖아요. 뭐 북한산도 있고 불암산, 추락산 등등 도봉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좀 대비책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그 서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산들은 어찌 보면 일반 산들에 비해서 산사태는 조금 안전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안반은 산사태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 이제 주거 공간들 그 약간의 우리 산기슭에 대규모로 아니면 과거부터 좀 지어졌던 그런 취약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산 쪽에 있는 주거지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축대나 그리고 그 위에서 토사가 상당 부분 내려올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 대책으로서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어찌됐든 빨리 사전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라 그래도 조금 저희가 그 야외 활동을 적게 하고는 있지만 네. 실제 계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산사태가 안 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는 각별히 또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막바지 예, 예. 피서객들이 또 예. 계곡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자, 수모가 핥히고 간 상처가 우리 곳곳에 남았습니다. 이 복구 작업으로 수재민 모두 구슬땀을 흘리셨을 텐데요. 그런데 9월, 10월 태풍도 예보돼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두 개가 영향을 끼쳤지만 앞으로도 한두 개 더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올해 장마가 굉장히 길어서 사실은 그 관련된 피해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막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피해 복구 제대로 잘 돼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제방이라든가 이런 붕괴된 것도 임시적으로 뭐라 그러나 이제 복구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또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제2의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태풍에 앞서 기본적으로 피해를 봤던 시설들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피해를 봤던 주민들이 뭐 다시 이제 가정으로 제대로 못 들어간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꼼꼼히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그 해외 사례 중에서 홍수 예방을 위해 성공했던 뭐 모델이라든지 성공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보고 배울 만한 게 네.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미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크해서 그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이 개발도상국 정도 수준에서는 관련 기술도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고 관련 전문가도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아주 효과적인 뭐라 그러나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선진국 정도 이제 도입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아주 굉장히 부풀려져서 이제 크게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해결 방안을 만들게 되는데 뭐 다른 나라들도 역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보면 우리가 그래도 벤치마크 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 대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 침수가 아주 극심하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특히 산사태 피해가 아주 큰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 도시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대심도 저류지, 터널 형태의 저류지라든가 그다음에 침투 시설을 확대해서 뭐 빗물이 흐르는 거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일본에서 벤치마크한 내용들이 됩니다. 산사태 관련해서는 그 대만의 사례들이 많이 참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장마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꼭 해야만 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황석환 센터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지자체나 국가 측면,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나 국가가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재난 방지의 첫 번째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재난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안전 그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심도 터널이나 그다음에 저류조, 그다음에 그 저류지 같은 부분들도 도시 경관이나 어찌 친수공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그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지를 너무 조금 친수적인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 있어 왔어요. 근데 실제로 물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치명적인 그런 이미지가 그 안에 내재져 있거든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들은 저희가 약간의 그 친수적인 면을 떠나서 별도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가 좀 면밀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과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재까지 보면
이 홍수 문제, 이 치수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최근의 문제는 대부분 다 지자체 단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주로 다뤘던 도시 홍수도 지자체 단위의 이제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자체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느냐, 둘째로 미루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치수랑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현재 거의 지자체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관련된 예산이 이 치수 문제에 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에 다른 사업에 쓰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권한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올해 홍수를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자체장이 요 안전 문제, 시민들의 안전 문제, 이 치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 크게 어렵지 않게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또 그렇게 하라고 주민들, 국민들이 뽑아준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장마철 SNS에는 이런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역대 최장 장마의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났다는 건데요. 기후변화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이제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수해 방지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슈 분석 상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